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各ミサイル能力の強化、あるいは急激な軍備増強、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などの動きが북한이 도발을 잇따르자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서울과 인천의 위성 사진이잖아요. 자, 물론 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정찰 위성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사실상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 우리가 지금 보면 엊그제 발사했던 북한이 말하는 네. 인공위성 그게 처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올해 2월 27일 날도 북한이 인공위성체를 발사를 했어요. 예. 그때 인공위성체를 발사하고 난 뒤에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지구 사진하고 북한 지역만 보여준 네.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좀 발전된 걸 보여줬죠. 그러면서 2월 달에 이것을 공개했을 때는 별 말이 없이 딱 요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공개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몇 대가 됐고 그리고 송수신 장치하고 이런 것들이 뭐뭇이 탑재가 됐고 그리고 난 뒤에 내년도 4월 달에는 정식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우리가 발사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것이 최종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화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해상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얼마나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 하는 건데 북한이 이제 발표한 것은 20m거든요. 예. 20m로서는 사실상 정찰 위성으로서는 가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이 키홀이라고 KH인데 키홀이죠. KH-10인데 이것이 이제 해상도가 15cm 정도 되고 최근에는 5cm 정도 돼서 사실상 뭐 얼굴 여기에 인식까지 거의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자동차 번호판은 뭐 당연한 거고. 네. 우리 한국도 사실상 그 다목적 위성 아리랑이라고 위성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아리랑 위성이 가지고 있는 화상도, 해상도죠. 그것이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cm하고 20m하고는 뭐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12월 달인데 4월 달이라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한 3개월 남짓 남아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이 얼마만큼 이렇게 고해상도의 그런 카메라 이런 것들을 또 확보하고 송수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엊그제 한 거 그리고 북한이 발표한 것만 보면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는 현재까지는 그런데 내년 4월 달에 정식으로 쏜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보다는 좀 더 좋은 것을 확보해서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만일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잖아요. 사실상 뭐 고정 표적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찰 위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동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군의 정원 전력이 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국의 대부대가 이동하는 거 그리고 한국의 지휘부가 이동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적을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찰 위성이 우리도 필요하고 북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갖게 되면 그 이제 핵무기의 능력 자체가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정찰 위성이 생각보다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북한이 지난 16일에 고출력 고체 로켓을
렌직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형 전략 무기가 곧 개발이 된다라고 과시를 했는데 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더 커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제 작년도에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이게 전략무기, 5대 전략무기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 뭐 이걸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고체 연료 네. ICBM이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이고 그다음에 다탄두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정찰 위성 개발인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한 서너 가지는 된 것 같잖아요. 사실상 뭐 정찰 위성은 이제 엊그제 쏜 거고 내년 4월 달에 발사한다고 하는 거고 다탄두 유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11월 18일 날 화성 17형 성공한 거 그걸 보면 이것이 이제 ICBM이고 액체로 추진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그게 다탄두 기술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네. 이번에 이제 15일 날이죠. 15일 날 북한이 대출력 소위 말하는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 출력의 크기가 140톤 포스란 말이죠. 140톤 포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ICBM이 몇 톤 포스를 되느냐 하면은 92톤 포스 정도 돼요. 그러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ICBM이라고 하는 미니트맨 3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출력의 엔진을 그것도 고체 엔진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두 개를 결합하면 되죠. 하나는 화성 17행의 고체 네. 연료인 이번에 이제 성공한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엔진도 아마 그 엔진 이름이 북한이 명명은 할 거예요. 뭐라고 명명할지는 모르겠는데 140톤 포수짜리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전략 무기의 출현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게 그 말인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럴까요? 뭐 일본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이제 이유로 들면서 네. 네. 본인들의 이제 반격 능력 확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더 이상 자위대가 아닌 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그렇죠. 말이 이제 그 자위대라고 하는 거고요. 자위대는 립 서비스로 계속 존재한 네. 거고 사실상 일본에 뭐 육해공군이 다 있다라고 이제 그게 현실이죠. 예.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이제 자위대라고 표현은 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금요일 날 발표를 했죠. 일본이 3대 문서를 발표를 했는데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편안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는 이제 국가안보 전략수고 하나는 네. 국방 전략수고 하나는 군사력 발전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개의 문서를 발표하는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현재의 방위비를 GDP의 1%에서 2%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2027년 정도 되면은 110조 엔 정도 될 겁니다. 11조 엔. 그러면 우리나라로 한 110조 정도 되나요? 예. 네, 110조 맞을 겁니다. 아마 예. 55조, 110조 엔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지금 이 일본이 얘기하는 네.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해오다가 이걸 이제 반격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쉽게 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수 방어를 이제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수 방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격을 받고 나면 네. 방어 차원에서 이제 상대방한테 공격하는 것을 전수 방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이걸 파기를 하고 상대방의 그 공격 징후가 있으면 미리 가서 때리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제 공격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이번에 이제 도입을 한 건데 사실상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의 고도화를 빌미로 삼아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하는데 아주 크게 북한이 기여했다라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일본이 이제 군사 대국화로 나가는 네. 길을 완전히 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본이 위기를 좀 기회로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일본의 이제 반격 능력 확보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주 타겟은 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 타겟이 북한보다는 중국이 되겠죠. 중국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오는 것은 북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공격하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 그러니까 유엔사 네. 후방기지라고 볼 수 있는 주일 미군기지거든요. 주일 미군기지에 이것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전에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주권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자기가 어떤 무기를 쓰는데 한국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일본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일본이 이제 한국에 우리 한반도에 개입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일본이 이제 표현을 반격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선제 공격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격 능력이라고 이제 일본은 용어를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제 공격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이제 공세적인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반격 능력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선제 공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 북한에 대한 뭐 미사일 발사 징후라든지 이런 네. 거를 징후를 발견했을 때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위험한 건데 네.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명확하게 이제 공격 징후가 포착이 돼서 자기한테로 날아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가능한데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방향으로 날아오는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 한국 쪽으로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동쪽으로 가는 건지 그냥 공해상으로 가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결국 우려의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분쟁의 가능성 그렇죠. 또는 갈등의 가능성 또는 전쟁의 예. 가능성 그것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